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와 의장입니다. 오늘 인생보감의 이제 마지막 편인 조화로운 세상의 6가지 덕목 중에서 제1덕목으로 제가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체 모두가 우리의 벗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상을 정말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보감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바리 사자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바리 사자가 북아프리카의 산림지대를 호령하던 그런 숲속의 왕자다 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검은색이 모든 검은색이 도는 그런 황갈색 그 틀에 이 갈기가 그 수사자의 갈기죠. 틀 말이죠. 그 갈기가 가슴과 배 밑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왕중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본 그 인류 금투사들과 이 싸우는 그 맹수가 바로 바바리 사자였지요. 그 맹수 중에 맹수였습니다. 그런 바바리 사자가 멋진 그 털 가죽 때문에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가지고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모로코에서 마지막으로 사살된 것이 인류가 본 그 마지막 바바리 사자의 개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죽은 사자의 뼈에서 유전자를 뽑아내어서 그 종을 복원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생명체는 출현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멸종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이러한 종도 어떠한 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자 순환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깬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문명은 그 문명을 일구고 또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간에 의해서 바바리 사자와 같은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주기로 생모를 해야 할 그 생명체가 순식간에 멸종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다른 종의 종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일본 전역에 서식하던 일본 수달이 지금은 거의 일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해변 도로를 건설하고 털가죽을 목적으로 마구 잡아들인 결과입니다. 비단 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독수리, 고니, 가시고기와 같은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명의 초기의 사람들은 자연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흥망성쇠를 바로 자연이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좌우할 수 있으며 그 운명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런 위험천만한 생각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인식은 엄청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숲이 망가지면 사람들의 폐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폐수를 삼키고 자란 그런 생선을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금속 중독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다른 생명체의 작은 움직임도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더라도 가족 전체가 비탄에 잠기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질기고 거대한 끈으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과 몇십 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듯이 평소에 우리는 그 숙명적이고 위대한 공기와 인간의 관계, 사람과 동물과 사람과 식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대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함성을 질러 볼까요? 숲은 메아리로 답을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볼까요? 그럼 호수는 파문으로 응답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개와 고양이의 눈망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의 얼굴과 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애써 무시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그러한 무지하고 또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 만에 인간이 멸종한다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 천재 물리학자의 경고는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금세기 들어서 우리 한반도와 미주 지역에서도 꿀벌의 개체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구에 사는 식물의 대부분은 꿀벌에 의해서 꽃가루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꿀벌의 노고 때문에 꿀벌이 그렇게 꽃가루를 옮겨 퍼뜨려주는 덕분에 과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과일은 바로 꿀벌의 노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식단에 올립니다. 꿀벌의 위기는 그래서 식물의 위기가 되고 식물의 위기는 바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기인 것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는 기후변화와 살충제 그리고 농약의 남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해충이나 병균을 죽이려고 뿌린 화학물질이 떠나지 않게 자연의 친구인 꿀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류의 잡초와 나무를 없애기 위해 DDT 같은 유기염 소재의 그 농약을 마구 살포했지요. 그 결과 숲에서 새가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숲에서 새소리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암을 일으켰습니다.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은 이를 일컬어서 침묵의 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가 울지 않으니까요. 봄에도요.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는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모범적인 자연보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창녕의 우포늪 복원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우포늪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공장을 만들고 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늪을 훼손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손을 맞잡고 우퍼 늪을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고가 죄송합니다. 결실을 보아서 1997년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세계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세르 협약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최상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비법을 알게 되었지. 그건 바로 탁 트인 야외에서 자라며 지구와 더불어 먹고 자는 것이다. 이 말은 윌트 휘트먼이 한 식규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최상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비법을 알게 되었지. 그건 바로 탁 트인 야외에서 자라며 지구와 더불어 먹고 자는 것이야. 여러분 꼭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는 귀절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동식물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디상과 개천, 집 안의 애완동물과 이름 모를 잡초에게서 끊을 수 없는 인연을 확인하고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자연과 동식물이 결국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간의 덕목이 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자기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 본능이 나아가서 자연과 또 자연 속의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 함께 또 그리고 크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아이들은 좀 더 자주 주말이라도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서 뛰놀 것이 아니라 시골이나 농장이나 또는 그 농촌에 가서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뒹굴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고요. 또 두 분의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그 전략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주 풍요한 속에 그 빈곤한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인성보감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출몰하는 현대사회에서 지혜롭게 쓰고 살아가기란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소비는 전략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략은 물자를 소중히 여겨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입한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러한 알뜰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구두쇠 행태를 넘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소비 행태를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을 내세운 의류 판매가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입고 치울 옷을 앞다투어서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은 소재보다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낮은 가격을 내세웠지만은 금전적, 물질적 낭비가 엄청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쇼핑 중독자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있는 물건도 많은데 새로 사들인 물건으로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핑 중독은 돈 많은 부유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발장이나 옷장에도 신지 않은 구두나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쌓여도 구입 당시의 흥분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품에 눈을 돌리는 과소비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도한 소비는 낭비욕이나 허영심과 같은 무분별한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 지난날의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소비 열풍이 각계각층에 널리 확산되어 가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방적인 해석이 차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덕이고 소비자는 왕이라는 그런 칭송하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보다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조장되는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첨단 생산 공정을 통해서 쏟아지는 각종 신제품과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특판 상품들이 아주 현명한 소비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근검 전략의 가치나 근검 전략의 미덕을 낡은 사고로 단죄하며 개조의 대상으로 돌아가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 성철 종정스님은 생전에 헌옷과 같은 느낌을 주는 덧된 성복을 즐겨 입으셔서 사라져가는 전략의 가치를 세간에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세였고, 그에 따라서 소비 전략을 위한 판촉 활동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 극대화로서 최대주의가 우리 정신세계에 스며들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는 관념이 확산되어서 소비를 위한 소비를 부추겨 왔습니다. 이런 풍조가 지속되는 한 소비로 인한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 이후의 저속성장과 불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과잉생산 그리고 과잉소비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는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풍요사회가 아닌 충만사회를 지향하자는 제안은 그런 시도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죄송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무엘슨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인간의 행복지수라고 주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가득 채워야 한다는 그런 집착이야말로 소비자의 그 주체적인 역량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인 키케로가 강렬한 욕망을 버리고 싶거들랑 그 어머니인 낭비를 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도 전략의 길은 작은 이익을 뜻하기보다도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미국의 근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되면 필요한 것을 버리게 된다, 팔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식당이 버려진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The Real Junk Food Project라는 것의 그 공동 운영자이자 요리사인 아담 스미스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리는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음식도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아서 전략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의 가게가 동참하고 있고, 각종 기업과 푸드뱅크들이 발벗고 나서서 스미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구입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지, 아니면 빈곤계층이 처리해야 할 기피 대상으로 의식되고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업, 또 시민사회 간의 협조체제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떠한 소비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기도 하고 또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자는 어느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닌 본인만의 삶으로 간주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근검 전략은 과연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근검 전략을 꼰대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지구가 황폐화되고 있는, 그리고 이 온난화로 지구가 죽어가는 이 현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사치와 허영을 미덕으로 여겨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 인성보감의 그 전략편을 소개하면서 떠오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합니다. 그 인성보감의 덕목 중에서 오늘은 선용에 대한 덕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술 발전이 정녕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는 것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 선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올바른 사용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근대 이후에 과학기술의 진보는 현재의 그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가능하게 했고, 과거보다도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 신통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 단적 증거의 하나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위력은 과학 기술을 선용할 때 묘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과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독이 됩니다. Why the future doesn't need us? 왜 우리는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가? 빌 조이라는 분이 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정보 기술이 인류 사회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컴퓨터 과학자가 빌 조이입니다. 이 컴퓨터 공학자 빌 조이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기술에 질식당할 수 있는 인간성이나 또는 인간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과학 기술이 구세주가 아니라 악마의 기술로 작용한다면 인간다운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에 과학 기술 발전의 사회윤리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지요. 기술 윤리적 의무는 기계나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과학기술의 진보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윤리적 문제를 뻔하고 진부한 설교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관적 태도는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일련의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통해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배제될 때 사회적 좌절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 포비아라는, 그러니까 사회적 공포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고 댓글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정상적 인터넷 커뮤니티의 현주소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것 같다. 또한 그 네티즌은 두 손가락이 자행한 타살, 그 손가락의 힘이 끔찍하다. 또 하나는 악플, 그리고 현피. 여러분 현피가 뭔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피, 이게 아마 게임에서 싸우다가 현실로 나와서 또 이게 다투는 그런 것을 현피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 털기 등과 같은 SNS의 어두운 그림자를 사실감 넘치게 표현해 주었다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키보드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에 대한 인터넷 댓글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악플러로 활동 중인 한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은 영화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허용한 그 익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율성의 부정적 측면이 가세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의 구분이 날로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의한 인터넷 마녀 사냥을 꼬집은 일본의 백설공주 살인 사건과 비슷한 주제로 미국에서 개봉한 Unfriended, 그러니까 친구 삭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Unfriended를 보더라도 이런 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필품화 되었으면서도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둘 다 겸비한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과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책임한 분노를 표출하고 허위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부정적인 효과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친구들이 늘어가지만은 마음속의 공허감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네티즌의 우울한 독백이 인터넷에 내재한 양면적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온라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관심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태되는 단절이야말로 죽음과 다를 바 없어서 랜선이 끊기면 삶도 끊긴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선이 끊기면 그래서 SNS를 할 수 없으면 삶도 끊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여중생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모텔에서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제에 취약한 어플의 문제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비극적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는 단절된 은둔형 폐인의 정과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그런 자해적 가해자들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기술사회적 파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인도의 과학자인 자가디드 찬드라 보스는 식물 연구를 통해서 물리학, 생리학, 그리고 심리학을 통합해서 식물 생리학을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그분은 자연의 그 다양성 속에서 보이는 그 기본적인 통일성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물리적 영역과 생리적 영역의 절대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속 같은 것도 기억과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사회학자인 브리노 라토르도 과학적인 사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즉 실험 대상이나 실험 기구 등도 행위자의 역할을 하며 인간과 그 비인간 사이에 그 성공적인 결합, 그 연결망이죠. 그 연결망이 구축되지 않는 한 실험 결과는 과학적인 사실로 안정화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인간과 사물 사이의 동맹, 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요. 이들 모두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함께하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컴퓨터가 죽은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견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검색하고 바라보며 또 기록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여 때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통신 장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기술 영향력이 우리 삶에서 매우 막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영향에서 우리 삶에 막강하게 작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영향력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희망을 전해주는 생명을 구제해주는 그런 따뜻한 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과학기술적 지식이나 기구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의 도구가 아닌 희망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좀 깊은 이 현대적으로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봄직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약 6년 전입니다만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은 아주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과학기술을 선용함으로써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구도 우리가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구를 사랑하게 되고 이 지구가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선용의 덕목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제 인생보감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더 깊이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1981년에 귀국할 때 미국에서 쓰던 차를 제가 남에게 전해주면서 제가 그 차의 본네트에 제가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하면서 지난 3년간 안전하게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해 줘서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기구를 만지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어떤 무생물을 다룰 때도 늘 그 무생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인성보감의 선용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건 참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많은 분들도 그러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덕목 중에서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파괴된 자연의 미래는 없다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조화로운 세상편에서 공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그리스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탄생했으면서도 빠르게 몰락해 버린 그런 고대 문명입니다. 그곳에 살던 수메르 사람들은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밀농사를 지어서 아주 넉넉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기의 홍수와 범람에 맞서서 물길을 끌어와서 관계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어서 농지도 열심히 넓혀서 농사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곡식 생산이 늘면서 거주자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개척한 인간이 위대한 승리자였을까요?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수메르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착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염분이 들어오고 또 산림이 사라지게 되어서 대지는 급격하게
메말라 갔습니다. 극복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홍수와 범람이 대지의 염분을 주기적으로 빼내는 자연의 지혜, 즉 그 염화의 수호신임을 수메르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메르인의 모습은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 지금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판마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공장을 세우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개척이나 개발은 숙명적으로 지구 환경의 훼손을 불러옵니다. 인간은 지구에 끊임없이 손을 벌렸고 지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시인 김종애 씨의 시 풀잎 마라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죽었다고 생각되는 만물과 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가엾다. 풀잎 한 포기에 말 걸어보면 풀잎은 마른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기술적인 법적인 그런 대비책만 세워서 지켜가면 자연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런 낙관론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기술 진보와 법적 제재는 결코 자연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인식을 지니고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지 않으면 날로 병들어가는 지구 환경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은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구 환경을 훼손하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다른 이념으로 대체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만능주의는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한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성장 유토피아의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서는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지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르는 비명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펴낸 성장의 한계는 성장 유토피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성장이 과연 우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것인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마 클럽은 경제성장과 환경, 에너지, 인구, 식량 추세를 연결해서 인류의 미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100년 내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로마 클럽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공동으로 직면한 가난이나 고용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성장이라고 굳게 믿었다. 성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헛된 희망을 낳는다.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한한 세계에서 물질적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클럽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구 환경에 다소 변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행위를 과도하게 가로막으면 필연적으로 큰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되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성장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시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성장을 할수록 환경이 오염되지만은 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성장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오염이 줄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성장을 이루고 나면 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을 지고 환경 쿠즈네츠 효과만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이는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서로 밀고 당기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과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터와 지구 환경을 동시에 지켜낸 지혜는 우리나라 전남의 순천만 주민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역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업, 그리고 지구 환경을 공존의 눈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그 관리 계약이라는 새로운 대안도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존 활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주민이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철새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순천만 일대는 철새의 낙원이자 특급 여행지로 거듭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조직된 국제사회 협의체인 정부가 기후변화 패널, 그러니까 정부 간 기후변화 채널인데요. 이것을 IPCC라고 합니다. 이 IPCC는 2007년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온난화가 화석 연료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장 일변도의 그 자세를 유지하면 암울한 미래상인 디스토피아, 이 디스토피아가 금세기 안에 닥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100년에 대기 온도는 지금보다 최고 6.4도 올라가고 해수면 높이도 59cm 상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승입니다. 우리가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성장만을 앞세우고 지구 환경을 훼손해 가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태풍이 몰아치고 해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도 온대지방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 제일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개척하지 않으면 인류의 그 생존 자체가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구 환경은 이제 응급실을 떠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수십 년이 지나면 지구도 우리의 삶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빈사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전등을 끄고 친환경 제품을 쓰는 어떠한 작은 실천도 병든 지구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이 인성보감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지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하나 사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향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해 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향유라는 것입니다. 향유는 태평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태평은 다스림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인이 자기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태평한 세상이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장자는 격양가를 부르면서 이 한포고복하는 시대를 다스림의 최고봉으로 여기면서 그런 세상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천하에 그의 아름다움을 다툴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향유란 자신의 감정, 즉 공포와 슬픔, 분노와 시기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외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때 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물이라는 것은 돈이나 지위나 인기나 그런 같은 것들을 외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향유는 자신의 그 감정, 즉 공포와 슬픔, 분노와 시기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외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때 달성됩니다.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외물에 휩쓸리곤 하는데 거기에는 미디어 효과가 작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향유는 돈이나 지위나 인기 같은 그런 외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살기 위한 삶이 아닌 즐기기 위한 삶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숨쉬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숨기 위해서 숨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산책하기 위해서 산책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두 사는 것이다 라고 프랑스의 그 철학자 에마뉴엘 레비니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마음껏 사는 것으로 오인할 경우에 방만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향유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정신을 잘 조절해서 방만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가면서 천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향유하기 위해 몰입하는 것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잉 몰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을 유보할 그런 감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대화에 너무 몰입하여 자신의 감정을 과잉 표출하면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맙니다. 제가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가끔 저를 뒤돌아보고는 했습니다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읽다가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제왕들이 자주 저지르는 독재의 한 형태와 유사합니다. 정도전은 세자에게 행한 맹자 강의에서 감정 독재에 의한 제왕의 독재를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태조실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의 눈이 작으면 양이 되고 저울 눈이 크면 근이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을 한꺼번에 달면 근량이 섞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각각 달아본 뒤에야 물건의 경중과 근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물건을 비워두었다가 물건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그 물건이라는 것은 비워두었다가 물건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못된 일을 보면 성을 내는 것인데, 기뻐하고 성을 내는 것이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좋아할 때에 성을 내고 성을 내야 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물건은 더욱 비워두고 일을 기다려야 할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세자께서는 정밀하게 살피소서. 이게 태조실록에 나오는 정도전의 얘기입니다. 유희와 고통 둘 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삶을 향상시킵니다. 긍정적인 것과 선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몸통만 남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도 나무와 같다. 인간이 높이와 빛을 열망할수록 그의 뿌리는 지면으로, 밑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깊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악으로 더 강하게 뻗어간다. 가장 높은 것이 그 높이에 도달하려면 가장 깊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대한 인간, 팽팽하게 긴장한 활이 발전, 여기서 저는 그 활전자를 이야기합니다. 화살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긴장한 활이 발전하는 것은 상반된 것들의 존재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느낌을 통해서라고 나는 믿는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즉 부정적인 것은
단지 긍정적인 것에 필요한 도구적 수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둘이 함께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전체를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유는 서로 다른 것,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어울림이 향유입니다. 그것은 낯선 곳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이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게 대항해자 마르코 폴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타자로부터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향유입니다. 그렇게 타자들과 어울릴 때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더해집니다. 언제나 내 뜻에 복종하게끔 짜여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즐거움에 그칩니다. 대신에 나와 달라 어긋날 수 있는 타인이 나와 잘 어우러질 때, 혹은 내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내가 재료로 들여와서 스스로 형상을 만들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 어울림이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즐거움이 한층 커지고 강렬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혼자만 소유하고 혼자만 즐기는 것의 한계성, 그 공허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시한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부러움을 얻어내기 위함이고, 그것은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즐거움을 독자적으로 얻는 능력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그런 과시욕을 드러낼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향유의 어울림은 놀이에서 극대화됩니다. 하지만은 현대사회에서 그런 즐거움을 찾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철학가인 조르조 아감베는 놀이란 목적 없는 수단이다. 놀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수단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경쟁이 개입되면 놀이는 쇠퇴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여겨왔던 경제나 전쟁, 법을 장난감으로 바꿉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동차나 총기는 장난감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향유는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것을 거꾸로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듯이 향유는 일견 어렵지 않게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방심하면 몰입이 과잉으로, 또 내면보다는 외물로, 어울림보다는 과시로, 해방보다는 예속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 꾸준히 습득해 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설명들입니다. 우리는 향유하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향유하고 싶고 저것도 향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향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생보감의 마지막 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 사이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듯 합니다. 오역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을 행복의 이상향으로 간주한다면 재산가들이 행복의 땅에 들어가기란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백악관 자선 모임에 참석한 세계적인 갑부인 빌 게이츠는 돈은 벌기보다도 쓰기가 더 어렵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정신적인 풍요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 공감한 게이트 재단에 큰 재산을 기부한 주식 투자의 귀재인 앨런 버핏도 내가 누린 초가분의 대가를 돌려드린다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열심히 벌어서 정성같이 산다라는 우리 속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나눔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건만은 나눔은 여전히 자선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반가운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눔의 정신이 시민의 덕목으로 차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사회 경쟁으로 삶이 날로 척박해지는 최근 상황에서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꿀 수 있는 나눔은 모든 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서인 소수에 보면 자신에게 후하되 남에게 인색한 자는 버림받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처칠 영국의 총리죠 께서는 우리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되 나눔으로 인생을 완성해 간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나눔은 언제 시작해도 결코 늦거나 이르지 않다, 가서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책은담에도 보면 아무리 큰 돈도 순간적인 기쁨조차 주지 못할 때가 있고 한 공기의 식사라도 평생의 은혜로 감동을 줄 때가 있다, 그런 귀한 말이 있죠. 인간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그 인생 역정에서 남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고난을 이겨 나갑니다. 친구나 동료를 뜻하는 캄파니온이죠. 이것은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이 캄파니온도 포르투갈 말로 빵을 나눈다 하는 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유의 시대에는 접속의 시대로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런 요즘에는 그런 오픈 소스, 또 협동조합, 공유 경제와 같이 나눔의 윤리를 지향하는 활동들이 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과 달리 정보나 지식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행한 조건 없는 나눔은 실행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대가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나눔은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갚기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물건을 주고는 후회하지 마라 하는 옛말, 또는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하는 법부경 구절은 바로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나눔에 관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아동 소설가죠. 바로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이 찾아올 때마다 모든 것을 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신의 열매인 사과를 따서 내다 팔게 하고,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게 하고, 배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몸통을 내어줘서 배를 만들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놓은 그 나무는 밑둥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세파에 지쳐서 돌아온 소년에게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는 밑둥마저 내주었습니다. 내가 굶주려 애쓸 때 너 있었나? 밥을 찾을 때 거기 있었나? 내가 목말라 애쓸 때 너 있었나? 물을 찾을 때 너 있었나?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너 있었나? 돌봄 바랄 때 거기 있었나?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것은 우리나라 소설가 조세희 씨의 클라인시의 병 중에서 따온 글입니다. 1929년 세계 전역을 휩쓴 경제공황으로 많은 나라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스웨덴은 국가를 가족과 같은 나눔의 원리로 조직화하는 대안을 통해서 경제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른바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의 집이라는 비전으로 경제난에 함께 대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웨덴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눔은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인식시켜서 뺄셈의 사회를 덧셈의 사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전통은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나간 군수를 지낸 류이주 선생은 전남 구례에 운조루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조루는 그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양곡 두 가마 반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뒤주를 뒤주라고 그러죠. 뒤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뒤주 손잡이에는 누구든 뒤주를 열어서 곡식을 꺼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그런 타인능해라는 글귀를 써놓고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뒤주의 쌀을 비우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답니다. 배를 굽는 주민들에게 은밀한 온정을 베푼 것이지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에서 수없는 곡절을 겪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운조루 그 고택이 200여 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도 공공의 고통을 함께 하자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나눔의 대상은 인간사회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케냐의 시민운동가죠. 왕가리 마타이는 30여 년간 물과 흙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나무 심기 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뒷날 그린벨트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린 네트워크라는 범아프리카 사업으로 확장된 뒤에 국제 그린벨트 운동으로 지구화되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나눔이 인간 사회를 넘어서 자연과 사물의 세계로까지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를 지니고 있는 식물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대지나 바다에 뿌리를 둔 초목이나 수초를 먹고 사는 포식자입니다. 녹색 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기구, 철도, 에너지 산업 등에 주력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코매지네이션, 그러니까 이콜로지 플러스 이매지네이션, 이걸 합쳐서 에코 이매지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에코매지네이션 이라는 친환경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또 일본의 전자산업체인 산요가 가이아, 즉 대지의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 가이아 경영 철학, 즉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제품 개발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연 속에 살면서 삶의 편익을 위해 자연 환경을 착취해 온 우리 인류는 이제 나눔 운동을 인간 세계로부터 저 인간 밖 존재들까지 확장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듯이 나눔의 씨앗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서 성자의 사회가 모두를 위한 사회, 인간 중심의 세계가 상생의 세계로 바뀔 수 있도록 나눔을 위한 지혜와 열정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 나눔에 대한 인생보감의 마지막 덕목입니다. 오늘로서 제가 이 소중한 나,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조화로운 세상, 이 네 가지 파트의 각각 6가지의 덕목을 합쳐서 24가지의 인생 덕목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24가지 덕목을 가끔 저녁 식사하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 익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인생보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또 체화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